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8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과 같이 홍준표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참 이 양반 재밌는 양반이에요. 저는 사실 이 홍준표라는 사람한테 아직까지도 지울 수 없는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울 수 없는 원한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할 때는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봉하마을 가셨을 때 조중동과 적폐 언론들, 그 다음에 당시 한나라당 애들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호화사절을 짓고 봉하마을 인근을 노무현 타운으로 만들어서 엄청 호화롭게 살고 있다 라고 거짓말했던 거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들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일보의 무슨 기자, 무슨 이찬호였나 뭐 하여튼 김찬호였나 그런 기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무슨 찬호야, 뭐 사진 기자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뭐라고 올려놨느냐, 봉하마을로 가는 4차선 도로를 따라서 쭉 하니 들어갔다, 노무현 때문에 놓인 도로다 하면서 빈정대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봉하마을에는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봉하마을 앞을 지나가는 도로 2차선입니다. 봉하마을이 아니라 그 옆에 본산리 공단이 하나 있어요. 그 공단도로가 4차선입니다. 아니, 공단도로에 원래 4차선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공단도로는 원래 있던 도로입니다. 그리고요, 그 밖에 4차선은 인근에 국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국도가 원래 남해고속도로와 나란히 가는 국도가 하나 있는데 이 국도가 4차선입니다. 이 국도는요, 원래부터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었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예산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완공이 늦어진 도로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도로를 가지고 4차선 하참,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봉하마을에서 2km가 떨어져 있는 진영 군민체육관 그 당시에 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군민체육관 수리 예산까지 노무현 타운 예산이라고 비방하던 그런 조선일보 기사, 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인간인가요? 노무현 죽으라고 지금 했던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단지 검찰 수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훨씬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사져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썼던 그 언론들, 봉하마을 앞에 지나가고 있는 그 봉하천, 그 생태하천 만드는 사업,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산인데 그 예산 들어갔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던 게 그놈들 아닌가요? 심지어 봉하마을 뒤쪽에 골프장이 하나 있죠. 대중골프장. 그 대중골프장이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그것마저도 노무현 타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사설이에요. 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그때 홍준표가 뭐라고 했었느냐. 노무현 대통령 보고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노 대통령처럼 사저를 후화판으로 짓고 사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지금도 그 단어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후화판으로
사저 짓고 사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참. 뭐가 호화판인데 너그 집보다 싸다 임마. 참 어처구니가 없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해요. 근데 그렇게 개소리를 쏟아냈던 언론들 중에 어느 하나도 미안하다 소리 하는 놈이 없어요. 잘못했다, 우리가 틀렸다 라고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들이 과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글 썼는지, 예, 그래서 홍준표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요. 연결식 날, 연결식 날 아침에 제가 그 연결식장에서 홍준표를 만났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죠. 인사하면서 봉화마을에 사저가 호화판이던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했더니 홍준표 뭐라 했게? 오늘은 추모하러 온 날이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홍준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쏟아냈던 그 억지와 비방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네요. 예, 아방궁이라고 떠들었죠. 예, 당시 홍준표가 아방궁. 참. 저는 절대 이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새 홍준표가 이제는 윤석열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가요, 윤석열과 한동훈을 향해서 벼르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기만 해봐라. 선거가 끝나면 내가 니들 가만 안 놔두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홍준표가 벼르고 있다라는 그런 흔적이 보이죠.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홍준표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야, 홍준표, 얘 지금 일을 좀 세게 갈고 있는데, 좀 뭐, 한 건 하려고 그러나 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윤석열과 한동훈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는 결기까지 보입니다. 제발,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향해서 아방궁이라고 어거지를 쓰던 그 노력의 100분의 1만 쓰면 윤석열, 한동훈쯤은 쉽게 날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기대를 해볼게요. 자, 홍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홍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올린 기사인데, 오늘 올린 그 SNS인데요. 이 SNS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즘 검사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대단한 자리를 그렇게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수사 지휘받는 경찰에게도 경멸당하는 신세가 된 것을 자기들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검사는 이미 검사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검사가 정치권에 줄대 편가르기로 세상 눈치나 보는 수사나 하고 또 그런 검사들이 여의도로 들어가는 염량 세태가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힙니다. 자, 염량 세태. 이게 정말 덥고 갈증이 난다는 뜻이죠. 예. 이거를 오늘 올렸어요. 오늘. 내일이 선거날인데 선거날 하루 전날에 검사들을 비판하는, 요즘 검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자, 요즘 검사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대단한 자리를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경찰에게조차 경멸당하는 실세가 됐는데 지들만 모르고 있어. 검사가 정치권에 줄을 대고 눈치 보는 수사나 하고 그런 놈들이 여의도에 떡 들어가고 세상이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됐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른바 정치검사들에 대한 비판이죠. 정치검사. 근데 홍준표 지도검사 출신이잖아. 뭐
오늘 이 SNS 글에는 홍준표가 나름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긴 합니다. 30년 전에 지가 그 국회의원 된 것은 조폭들한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도망치려고 내가 하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둘러대요. 뭐 좋아. 다 좋아.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정치권에 줄대고 편가르게 하는 수사한다. 세상의 눈치나 보고 그런 놈들이 출세하는 세상이다. 라고 지적질을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여기서는 홍준표는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을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부하는 수사, 그리고 여의도에 줄댔다. 윤석열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이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를 한답시고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렇게 해서 진출해놓고 또 그래놓고 또 배신 때리고 자,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정치검사들이 줄줄이 대거 정치권에 진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윤석열과 한동훈, 특히 한동훈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도 검사지만 검사 선배인 내 눈으로 보기엔 얘는 이렇게 엉터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홍준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홍준표의 이 SNS를 보고 여의도가 난리가 났답니다. 선거 판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국힘당 쪽에 매우 불리하게 진행이 되니까 드디어 홍준표가 칼을 뽑았구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가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전망까지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홍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임기를 1년 미만으로 남겨둔 경우에는 재보궐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를 계산해 보면은 내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그때를 기점으로 대구시장직을 관둔다 라고 계산을 해보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년 초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 여의도로 복귀하려고 할 것 같고요. 선거가 끝나면 서서히 비판 목소리 수위를 높이려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자면 예고편이라고 봐도 과언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와 함께 지금 눈에 띄는 SNS가 엊그제 올린 SNS입니다. 이거는 정말 좀 더 직격탄입니다. 총선 이기면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겠지만 총선에서 일당이 못 되면 그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다. 선거에서 무슨 젖잘싸가 있냐? 총선 참패하면 용산과 갈등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 무슨 알토당토 않는 말인가? 총선은 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한 거다. 공천 제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하지 않았나. 2년 나라 운영을 했으니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게 정치판이다. 공천 주었다고 다 내 편 되는 거 아니다. 선거 끝나면 내 편이 없다. 자, 누굴 겨냥한 것 같습니까? 예, 한동훈을 겨냥을 했죠. 그러면서 용산과의 갈등 운운하면서 은근히 윤석열도 돌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했어야 했다. 공천 지멋대로 하고 비례대표까지 독식했다. 네가 다 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공천 줬다고 다 되는 것 같니? 예. 주어가 없지만 한동훈을 겨냥한 얘기죠. 자, 지난 총선 끝나고 황교안 공천 받고 당선된 사람 중에 황교안 따라간 사람 있더냐? 그러니까 동훈아, 니한테서 공천 받았다고 니한테 납작 엎드릴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니? 황교안 꼬라지 마라 이 말이죠. 국민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나? 아직도 검사 곤조가 남아 항일 독립투쟁하는 것도 아닌데 이육사 선생처럼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거냐?
사즉생의 각오로 화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읍소해라. 예, 이게 엊그제 쓴 거죠. 결국에 이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홍준표는 선거가 이 꼴이 난 것은,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한동훈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동훈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의미와 똑같은 얘기가 됐죠. 자, 이것이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갈등을 예고하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거 이후에 벌어질 갈등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좀 더 불길을 보태주는, 기름을 보태주는 일이 있죠. 바로 장해찬입니다. 앞서서 홍준표가 겨냥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죠. 윤석열보다는. 윤석열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은 살짝 비껴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 장해찬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윤석열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장해찬 지금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선거판을 어떻게 보면 교란시키고 있는 거죠. 국힘당 입장에서는 교란이죠, 그죠? 계속해서 좀 탈당해라, 아니 이제 그만 사퇴해라 했는데,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사퇴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해 봤는데 사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되면은, 예, 내일 선거는 부산 수영구에서 또 다른 이변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장해찬을 왜 주저앉히지 못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장해찬이 윤석열의 1호 참모인가 2호 참모인가 하여튼 그렇대잖아. 그랬으면 윤석열이 전화 한 통화 하면은 주저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동훈이 조금 세게 나서면, 예, 장해찬 정도를 주저앉히지 못한단 말인가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해찬을 주저앉히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동훈 혹은 윤석열의 진짜 복심은 장해찬한테 있다. 어쩔 수 없이 장해찬의 이 공천을 회수하긴 했으나, 박탈하긴 했으나, 자신들의 뜻은, 자기들은 장해찬이 계속 당선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누구 뜻이냐는 거야. 그게 윤석열 뜻이야, 한동훈 뜻이야. 이게 애매하죠. 이와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부산 수영에 한동훈이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산을 꽤 여러 차례 갔는데 3월 말에도 가고 4월 들어서 2번이나 갔더라고. 4월 1일, 4월 6일. 꽤 여러 날 갔는데도 부산 수영을 안 갔어요. 낙동강 벨트가 위험하다 하면서 지금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는 데가 부산 수영인데 여기를 안 갔어. 여기에 장해찬을 주저앉히면은 부산 수영을 쉽게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럼 뭐야? 두 가지죠. 한동훈 지도 장해찬을 밀고 있거나, 안 그러면 윤석열이 장해찬을 미는데 한동훈이 대놓고 가서 장해찬 그만둬라 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주저앉은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여튼 이 상황은 선거 이후에 갈등의 불씨가 될 겁니다. 한동훈이 어떤 입장이었든 간에 만약에 한동훈은 장해찬을 주저앉히고 싶었다. 근데 윤석열이 막았다.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싸움이 날 거고요. 윤석열, 한동훈 둘 다 장해찬을 밀었다라고 한다면 부산 쪽에 PK 쪽에 그 오래된 국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덤벼들 겁니다. 장제원 같은 사람이죠. 김무성 같은 사람이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제대로 선거를 이끌지 못하는 바람에 부산에서 선거를 배려먹었다라고 할 거예요. PK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대구시장 홍준표까지 저러고 나왔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선거 이후에
국힘당의 갈등이 상당히 복잡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국힘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한다면 얘기가 또 다를란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그러니까 조금 그 총선 성적이 좋으면은 난리 나는 뭐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갈등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떡이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앞으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200석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힘당에서 이탈해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세력을 결집을 시킨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딘가 말딘가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마지막까지 내일 투표소 문이 닫히는 그 시간까지 우리 힘을 모아봅시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